연애는 로맨틱하고 설레지만 결혼은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만 바라보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가족과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만 결혼하면 생활 속 사소한 문제들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죠.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신혼의 설렘이 가득해서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자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어떤 50살이 넘은 남성들은 아내와 함께 자는 걸 꺼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3명의 기혼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53 강민석 씨의 이야기.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면서 돈과 씨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자 부모님이 맞선을 주선해 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내는 전통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우아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대화하고 산책도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 아내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친구들도 아내가 세련되고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밤에는 아내를 꼭 안고 자는 게 행복했죠.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많이 의지했고 밤에는 예민해서 잠을 쉽게 깨곤 했어요. 저는 코를 고는 습관이 있어서 아이가 자주 깨다 보니 결국 아내가 저를 다른 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떨어져 자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잠을 설치고 아내가 보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 자는 게 익숙해졌어요. 혼자 자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잘 수 있고 야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50살이 넘었고 아들도 성장해서 독립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자다 보니 이제는 아내와 함께 자는 게 불편해진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며칠 동안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 54 박준호 씨의 이야기. 저는 대학 시절 아내를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반 아내의 몸무게는 49kg 정도로 정말 날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권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점점 살이 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75kg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넘자 아내의 체중은 80kg을 넘어섰고 저는 그런 변화가 달갑지 않았어요. 물론 결혼 후 체형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솔직히 아내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아내가 꼭 안고 자려 해서 더위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겨 혼자 자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아내는 몹시 서운해하며 제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외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향한 감정이 식은 건 아니지만 함께 자는 것만큼은 더 이상 편하지 않았던 거죠. 셋, 55 이영철 씨의 이야기. 저는 친척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그녀의 맑고 깨끗한 인상에 반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눈망울이 매력적이었고 저는 한눈에 반해 바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요리도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거의 제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비 습관이 과해서 예쁜 옷과 화장품을 쌓아두듯이 사들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저를 인색하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 이상 가정을 유지해야 했기에 저는 모든 걸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아이도 성장했고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50살 생일날 저는 많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왔고 저는 아내가 한 남성과 유난히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아내가 방을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내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제발 이혼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갑자기 수면제를 삼켰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저는 감히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와 한 방에서 잠들고 싶지 않았고 결국 작은 방으로 옮겨 혼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중년 남성이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를 점점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만이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로 인해 시각적인 매력을 잃었거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시각적인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개인의 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본래부터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은 중년이 되어 아내와 멀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변심과 새로움을 좇는 본능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가치관의 문제이며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단순히 따로 잠을 잔다고 해서 감정까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의 삶의 질이 점점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의 품위를 지키며 질 높은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가정과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생활 자립 능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김할아버지의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김할아버지가 예전에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손자의 졸업식에서 겪은 난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소변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바지를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손자가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무력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손자가 불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나를 난처하게 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 사건은 김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 불가능한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불편함을 넘어 정신적인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김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김할아버지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외출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며 또다시 창피한 일을 겪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실수로 넘어졌지만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아무 말 없이 통증을 참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발견한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 일로 인해 그의 외로움과 무력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할아버지의 경험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 기능이 저하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중 부담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나아가 심리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들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할아버지가 품위를 잃어가는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고 신체 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와 감정의 동요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공장소에서 처음으로 배설을 조절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손자의 졸업식은 그에게 중요한 가족 행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난처한 사고를 겪고 말았습니다. 행사 후 김할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품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그는 각종 사회 활동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 목욕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때 깔끔한 외모와 단정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에게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 나는 내 아이들에게 몸은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내 평생 누구에게도 내 몸을 맡긴 적이 없는데 80, 90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에게 씻겨야 한다니.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심한 갈등과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최대한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욕 시간은 김할아버지에게 있어 매번 참기 어려운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혼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심하게 품위를 잃은 경험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이 침대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되었을 때 침대는 내 남은 삶의 마지막 공간이 되었고 그마저도 내 배설물로 더럽혀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이 있을까? 그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식사량을 일부러 줄이기도 했습니다. 배변 횟수를 줄여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저귀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저귀를 찬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자율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스스로 배설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면 내가 더 이상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며 김할아버지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가 품위를 잃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고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 제때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처럼 점점 품위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족들의 이해와 인내입니다. 이는 노인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김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필요와 고민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가 힘들어하거나 우울해 보일 때면 아이들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그가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말뿐인 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행동 역시 필수적입니다. 김할아버지의 아들과 딸은 번갈아 가며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목욕을 돕고 옷을 입혀드리며 일상적인 간병을 직접 챙겼습니다. 이런 일들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립 능력을 잃어버린 노인에게는 그 자체로 큰 위안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노인의 품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김할아버지의 가족은
결국 전문 간병인을 모셔 그의 일상생활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간병인은 단순히 간호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김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심하고 인내심 있게 그의 일상을 도와주며 그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 보호센터, 재활훈련 프로그램,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히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노인 모임은 김할아버지가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고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외로움과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적절한 활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을 통해 노인은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조언은 가족이 노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치료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신체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노후에도 품위와 자신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년이 되면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의 문제도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자립 능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노인이 이런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과 사회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인 소통은 노인의 불안과 우울증을 현저히 줄이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가능한 한 자주 노인과 대화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 역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인 합창단이나 서예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이 그에게 소속감과 성취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노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미를 키우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했기에 가족들은 그를 위해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서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공간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그가 온전히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며 일상의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수공예 제작과 같은 다른 취미 활동 역시 노인들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부부가 중간에 이혼하거나 결혼 생활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며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커녕 감정적으로 소원해지고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작일 때도 있습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결혼 생활은 결국 거짓된 관계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노인이 가장 존엄성을 잃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랜 병상에 누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외에도 자신을 희생하며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도 존엄성을 잃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노년이 되어서는 손주를 돌보느라 또다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면 결국 한평생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런 삶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무료 보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남는 것은 끝없는 피로감과 후회뿐일 것입니다. 단순한 도구처럼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운명이 따로 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 자식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으며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돕되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보내지 않는다면 결국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